자, 그 단어의 형성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싹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관련해서 보는 거는 오늘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추가로 더 수업 시간에 이거를 보고 설명을 더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보는 정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하다,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그 영상 강의로 좀 채워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그 지난번에 받았던 프린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문법 프린트들. 그거 가지고도 요 단어의 형성이랑 그 설명하는 파트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 요청하면은 그 영상 주소를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봅시다. 단어의 형성부터 해서요. 그 우리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근과 접사,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 종이 말고 또 따로 필기할 노트나 종이 같은 것이 있는 학생 있나요? 한번 보내주세요. 없으면은 얘기해주면 종이 그냥 있는지 아무거나 줄게요. 필요한 사람 손. 하나, 둘. 아무 데나 필기해도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말의 단위죠. 말의 단위. 말의 단위를 되게 여러 개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로 나옵니다. 선지로.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어의 뜻 해가지고 그냥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말의 단위다 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 나오는 형태소랑 또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 어절,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장은 뭐냐면 생각의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줍시다. 문장은요, 그 생각의 그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 단위를 문장.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단어, 어절들이 있죠. 어절들. 자,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말이,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서의 띄어쓰기 단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장 성분을 나누잖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등 중중중중 나누는 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장 성분은 반드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는 어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절 안에 단어가 있죠. 왜냐면 단어는 하나의 어절 안에 겹쳐서 쓰이는 애들이 종종 있어. 뭔데? 조사. 맞죠? 조사 이런 애들은 앞말에 붙여서 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절 안에 단어가 2개 정도씩만 뭉쳐서 이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절보다 더 작은 단위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뭔데? 문장에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성질 가진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는 앞말에 붙여서 쓴다며. 그 얘는 자립 못하는데 왜 단어야? 그 여러분들 예전에 품사 배울 때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이 문장 속에서 매번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 조사는 자기가 혼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품사가 총 9개가 되는 거죠. 9품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이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말의 단위를 다 단어라고 하고요. 자, 이 단어 안으로, 그러니까 단어보다 더 깊게 들어오면,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법적 기능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형태소 중에 아무 뜻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역할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 역할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법적 역할 플러스 뜻, 플러스라고 하는 게 또는이죠. 또는. 자, 문법적 기능 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는 일단 형태소까지가 다 뭐냐면요, 뜻 또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태소보다 더 작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뜻이 파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형태소보다 더 작은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음절이죠. 음절. 음절은 뭔데? 그러면 무엇의 최소 단위인데? 그림자. 소리의 그렇지 최소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자음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음 혼자서 소리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죠. 우리는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있습니다. 맞죠? 아, 어, 오, 우 이런 애들. 맞죠? 자, 그래서 음절은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냥 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형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얘가 그냥 선지 나온다든지 얘가 선지 나오고 그냥 선지에 뜬금없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거 많이 들어갔던 말인데 뭐였더라? 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서오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형태소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이게 전체 종이 한 페이지에 4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형태소부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일정한 뜻 또는 문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소는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빈칸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자립 여부입니다.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밑에 동그라미, 의존 형태소 밑에는 X 표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자립 여부, 자립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자, 그리고 설립자, 스스로 쓰일 수 있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혼자서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다른 말에 붙어서만 쓰이는 아이들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의존 형태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실질적 의미죠. 의미 여부에 따라서 얘도 OX,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실질적 의미 없이 문법적 역할만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문법적 역할만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번 의미 의무부터 보면 얘네는 우리 많이 봤죠. 구개음화 하면서. 맞죠? 자, 그래서 구개음화는 아니면 음절 끝소리 규칙 하면서 많이 봤잖아.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는 우리가 흔히 조사, 어미, 접사라고 하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사 중에 뭐 풋고추 이런 애들, 사냥꾼 할 때 꾼 의미 있지 않나요? 맞아, 의미 있어. 의미 있는데 얘네는 이 단어 전체의 핵심이 되는 뜻이 아니라 어떤 단어 뒤에 붙어가지고 또는 앞에 붙어가지고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접사라고 하는 게 가끔씩 어떤 어근의 뒤에나 앞에 붙어가지고 이 품사를 바꿔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뜻이 조금은 있지만 이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형식 형태소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 얘네들이 형식 형태소인데 얘네들이 형식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혼자서 쓸 수 없습니다. 조사 혼자서 쓸 수 없고 어미 혼자서 쓸 수 없습니다. 접사도 혼자 쓸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형식 형태소는 그대로 뭐가 되냐면 의존 형태소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네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내가 부분집합이라고 했을까? 한 개가 의존 형태소에는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뭔데요? 어간입니다. 어간. 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뒤에 보면은 저기 품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용언이라고 하는 말의 형태가 있죠. 걔는 어간과 어미가 항상 더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언에 있는 품사 두 개 뭐였어요? 동사, 형용사죠. 자, 그래서 달리다, 예쁘다 가 있으면, 자, 이제부터 이거는 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동사 또는 형용사,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원형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용언들은 기본적으로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어도 얘 원래 기본형이 뭐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형을 떠올려야지 우리가 어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어.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 있겠지만 불규칙으로 활용이 되다 보면은 이게 리까지가 어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리는 어미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원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달리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따졌을 때 원형의 다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어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의 위치에 있는 애들이 전부 어미죠, 어미.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달리다, 예쁘다인데 우리가 이 어간과 어미를 따로 떼서 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쁘, 나는 달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간 역시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어미를 필요로 하고요. 어미 역시 뭘 필요로 한다? 어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너 저리 가. 이거 가의 원형은 뭔데? 가다입니다. 끊으면 어간만 쓰여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이거? 어. 가아라 돼가지고 맞습니다. 가아죠. 가아. 그래서 아 탈락한 겁니다. 맞죠? 아어예요. 아어. 아 또는 어인데 얘가 명령형 어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저리 가는요. 저리 가아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나오면은 이제 동음 탈락한다, 그쵸? 자, 그래서 탈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생각하세요. 어간이랑 어미는 서로 떨어져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리 가라는 말을 써. 그래서 내가 이걸 소리 내서 읽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문장에 하나도 어색함이 없어. 그러면 뭐야? 우리가 평소에 하나의 문장의 단위로서 쓴다는 말이야. 하나의 문장의 단위로서 쓴다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어간이랑 어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어간부터 나눠봐야 돼. 어간 가 해봤어. 안 보여. 그러면 뭐야? 똑같은 소리겠지. 가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여기에 원래 어간이고 얘가 그대로 생긴 형태가 똑같잖아, 그치? 그런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데요? 탈락한 거지. 축약도 안 되잖아. 그 탈락도 마찬가지요. 가가 어간이면 응.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에 아가 탈락되었다면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미의 아가 탈락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가다에 아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탈락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기역 뒤에 있는 아가 탈락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또는 근데 이거는 뭘 탈락했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딱히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 소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이랑 요 문법적 현상이랑 같은 어떤 이 결과를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로 따지면 소리로도 가고 표기할 때도 가야.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 변동 현상 중에서 특히나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할 때 탈락하는 것이 어디에도 반영된다라고 적어요?
표기에도 반영된다라고 적어놓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아가 탈락돼서 뒤에 있는 아가 여기에 어미가 달라붙었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아가 가가 된 거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탈락입니다. 표기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의 탈락이 그러니까 표기의 변화가 소리의 탈락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저리 가 하는데 가라고 쓰나 가라고 쓰나 결국 소리 똑같이 들릴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 얘네는 소리가 똑같이 이어지잖아, 단모음은, 맞잖아, 그렇죠? 음절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든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라는 소리가 탈락했다라고 해서 어미가 탈락한 건 아닙니다. 소리가 탈락한 거야, 알겠죠? 얘는 탈락할 수가 없어. 어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미는 항상 그냥 있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따로 쓸 수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단어가 필연적으로 뭘 가지냐면 두 개 중에 하나의 형태소, 두 개 중에 하나의 형태소를 가집니다. 맞죠? 자, 사과가 맛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형태소 하나,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형태소 하나. 맞죠? 사과에서 사와 과를 나눌 수 있어? 없어. 왜? 그러면 뜻이 파괴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사과 그리고 과 이렇게 나누면 봅시다. 사과는 자립과 의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립에 해당하죠. 실질과 형식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실질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가는 자립과 의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의존. 실질과 형식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과가 만나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만나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합성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사과가 빼고 멋있다를 생각해 봅시다. 멋있다면 되겠네. 합성어니까 그냥 뭐 예쁘다라고 해봅시다. 사과가 예쁘다 라고 하면 예쁘와 단을 구분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쁘, 이 어가는 자립과 의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의존에 해당하죠. 맞죠? 어가는 혼자서 쓸 수 없다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어가는 의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 어가는 실질과 형식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실질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네 둘 다 형식일 수는 없잖아. 누구 하나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어미는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쁘라고 하는 어가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는 의존이자 형식, 예쁘는 의존이자 실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를 물어볼 땐 기본적으로 용언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언의 형태소의 종류를 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단어의 구조 4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말의 단어는요, 어근과 접사라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근이랑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용언의 어간이랑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근이랑 어간은요 포함 관계가 있기는 해. 따지고 보면 포함 관계가 있기는 한데 위에는 단어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본다면 얘네는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는 세계는 달라. 사는 세계는 다른데 종류를 나눠보다 보니 포함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서로 뭐 영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어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어근은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소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실질 형태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 소유 종류 중에 하나인 용언의 어간 역시 어근에 포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근이라고 하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근은 모든 품사에 통용되는 거거든.
명사, 뭐 명사수가 모든 이 품사에. 그런데 어간은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동사, 형용사, 용언에만 해당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범위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접사라고 하는 건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또는 뜻을 조금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자, 그래서 어근의 앞에 접사가 붙으면 우리는 그걸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하죠. 어근의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어근과 접사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단어의 유형부터 볼게요. 맨 밑에. 자, 단어의 유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어와 복합어로 우선 나눕니다. 얘네는 무슨 차이냐면, 그러니까 단일, 어근과 접사 중에 어근 하나만 쓰여 있는 단어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그럼 접사 하나만 쓰여 있는 말은 있어요? 없어. 아까 이야기했어요. 접사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혼자서 쓸 수 없습니다. 의존 형태소. 그렇죠? 형식이나 의존. 혼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근 혼자서 쓰이는 단어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이렇게 있으면 얘 혼자서 그냥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근 또는 접사가 2개 이상 이제 만들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접사 플러스 접사는 있을 수 없어. 맞죠? 접사 플러스 접사는 있을 수 없는데 어근에 접사가 붙어 있는 형태로 어근 앞에 접사가 붙어 있거나 어근 뒤에 접사가 붙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파생어라고 합니다.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 있는 형태. 복합어 중에서. 다음 복합어 중에서 어근과 어근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리고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얘네 두 개 합쳐진 거야. 맞죠? 자, 밤낮, 우리나라, 큰집, 뛰어가다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복합어에 해당합니다. 복합어.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본용어, 보조용어 나오는데 걔네랑 또 얘네랑 헷갈리는 게 좀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큰 집이라고 붙여 쓰는 게 있고요. 큰 띄우고 집도 있습니다. 큰 집과 큰 집 둘 다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무슨 집을 말하냐면요. 친가. 맞습니다. 친가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를 큰 집이라고 합니다. 큰 띄우고 집은 뭔데? 크기가 큰 집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뛰어가다 어처구니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뛰다 가다 그 다음에 어처구니 띄우고 없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은 뭐다? 하나의 단어로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의 뜻이랑 조금 다르게 쓰인다든지 큰 집 같은 경우에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랑 좀 다르게 쓰이잖아. 맞죠? 자, 그런 경우에 뛰어가다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쓰이긴 하지. 그러니까 그 원래 뛰다 가다의 의미가 좀 담겨 있긴 하지.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띄어쓰기가 삭제돼 버리고 이렇게 딱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지면 얘는 그냥 한 개의 동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한 개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용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자, 다음 파생어 5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어근 플러스 접사 있죠. 얘가 접미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접미사는 특별한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품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하면요? 어떨 때는 바뀌고 어떨 때는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일단은 접두사부터 볼게요. 접두사부터. 자, 그래서 군. 자, 이거 접사는 그 아주 조금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아주 조금의 뜻,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접두사는 웬만하면 뜻을 좀 알고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물론 새, 헛 이런 걸 모르진 않겠지. 맞죠? 새신랑 하는데 뭐 새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헛짓거리 하는데 헛이 뭔지 모르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쵸? 자, 근데 얘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접사에 군말, 군불, 군소리, 군식구, 군침 해놓고 여기 뒤에 군밤 이렇게 탁 넣어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군과 이 군은 다릅니다. 알겠죠? 자, 이 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덧붙여진, 쓸데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군것질 한다고 하잖아. 그치? 군것질이 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쓸데기 없는 거 먹는 걸 군것질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소리가 뭐냐면요. 그냥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냥 계속 나불나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본론 얘기해야 되는데 본론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막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막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군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군 식구는 뭐냐면요. 그냥 원래 우리 식구가 4명인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친척 집에서 뭐 가족 아이를 아예 못 기르게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그냥 갑자기 가족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런 식구들을 우리는 보통 군 식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식구였는데 거기에서 식구가 이렇게 덧붙여진 누군가 그리고 군 식구라고 합니다. 군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하는데 괜히 거기 덧붙여서 더 말하는 거 이런 것들 군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은 덧붙임 또는 이제 뭐 쓸데없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군밤할 때 군은 뭔데? 구운을 뜻합니다. 구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짓. 이 짓이 뒤에 붙는 짓이 있고 앞에 붙는 짓이 있죠. 맞죠? 자, 그래서 뭐 허튼 짓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뒤에 붙는 짓은 이제 뭐 움직이기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붙는 짓은 뭐냐면요. 어떤 행위를 더 강하게 하는 이제 그 어떤 더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짓입니다. 자, 그래서 밟는 건 밟는 건데 짓밟는 거야. 짓밟는 게 뭔데? 꾹 눌러밟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짓누르다도 뭐야? 누르는 건 누르는데 아주 힘을 다해서 세게 누르는 걸 짓누르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애들이 뭐냐면 밟다 누르다라고 하는 원래 이 뜻에다가 얘네들이 그것의 강도를 더해주면서 이 뜻을 제한시켜주는 겁니다. 짓밟다는 약하게 짓밟는 건 없어. 맞죠? 제한시켜줍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새와 시. 새 빨갛다, 시 빨갛다, 새 노랗다, 신 노랗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헛고생, 헛골다. 이 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 없는 뭐 이런 뜻이다. 그쵸? 자, 다음 뒤에 꾼.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이음의 별표. 자, 걸음, 죽음, 노인, 리듬, 싸움, 웃음. 얘네들 원래 태생은 용언입니다. 맞죠? 태생은 용언인데요. 얘네는요. 이제는 더 이상 용언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내가 왜 별표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문장 성분 배우면서 명사형 어미 혹시 기억납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가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기죠. 기는 괜찮아. 그런데 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산기를 예를 들어서 산길을 걸음으로써 나는 배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산길을 걷다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은 뭐냐면요. 어미음입니다. 어미의 어미. 얘는 어미입니다. 어미. 어미음이 여기 붙은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음은요. 접사음이 붙은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품사가 달라. 단어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 현대적인 개념이야. 그러면 이 걸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선시대 뭐 근현대에서도 걸음이라는 말을 썼을 거야. 근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진 않았겠지. 그런데 이제 얘네를 이제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문법 체계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걸음도 걸음이고 이 걸음도 걸음인데 얘네 둘은 필연적으로 뭐가 달라야 돼? 품사가 달라야 돼. 걸음이 느리다라고 할 때 이 걸음이랑 산길을 걸음으로써 할 때 이 걸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품사가 달라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품사 통용인가?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얘네 둘은 뜻이 똑같거든. 맞지? 기본적인 뜻이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뜻이 똑같진 않아요. 뜻이 기본적인 원래 원형이 밝혀져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원형에서 파생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원형에서 파생되는 건 품사가 바뀌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왜 그 용언에 전성어미 붙잖아. 관형사형 어미, 뭐 부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이렇게 붙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뭐 명사절, 부사절 뭐 이렇게 관형절 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로 바뀌고 이런 어미가 바뀌지만 얘네들이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얘네는 이미 우리가 품사를 바꾼 형태로 너무 많이 쓰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미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디에만 포함되는, 어디에만 있는 개념이야? 용언에만 있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길을 걸음으로써 할 때 이 걸음은요 동사입니다. 동사가. 동사는 동사. 그런데 명사절의 명사형 어미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어미는 어미인데 명사형 어미죠. 자, 그런데 걸음 죽음 모임 이럴 때 여기 이 미음은요 기본적으로 명사 역할을 하는 접사입니다. 명사형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걸음은 이제는 걷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명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걸음 또는 걸음을 걸음 이렇게 해도 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대표적인 거 있습니다. 얼음. 얼음을 씹었다 라고 하면은 얼음을 씹었다 할 때 이 얼음은 품사가 당연히 뭐겠어? 품사겠지. 얼음을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런데 얼음이 얼었다라고 하면 이 얼었다는 뭐야? 얼다라고 하는 얼다는 동사의 형용사야. 왜 동사인데? 얼른다. 그래, 얼른다가 안 되니까. 얼른다 안 되면 뭔데? 는다, 는이 안 붙으니까. 형용사입니까? 오, 주대 있는데 인정. 동사입니다. 동사. 얼는다가 아니고요. 얼다에 니은 붙을 수 있습니다. 니은 붙으면 어떻게 돼? 자, 얼 뒤에 니은 들어오면 이 리을 어떻게 됩니까? 리을 받침 뒤에 니은 들어오면 리을이 탈락하죠. 맞죠? 살다 산다 되잖아. 그치? 아, 알다 안다 되죠. 신기하다. 얼다는 뭐야? 언다가 되죠. 언다. 얼른다가 이상하다는데. 그 얼른다 이상하지. 그래서 많이 헷갈려. 얼다는 진짜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알다 살다는 왠지 아는 사는 어는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얘도 언다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얼다는 원래 동사의 얼은 동사의 어간이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음이라고 해서 명사형 전미사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사형 전미사 붙어서 얼음은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얼음이 얼다에서요 이 얼다를 명사형 어미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얼음이라고 할까요? 얼음이 얼음입니까? 얼음이 그냥 미음. 얘는 명사형 어미 미음만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단어의 종류마다 다르죠.
자 다음 무엇 이 먹이 길이 멍청이라고 해서 이 이라고 하면 뭐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먹이라고 하면 뭐야? 먹히는 애를 말하는 거야. 먹이를 줬다 라고 할 때 이 먹이는 뭔데? 그냥 먹히는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뭐 멍청이 뚱뚱이 뭐야?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비 이런 애들은 뭐 쉽죠.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왜 쉽냐면요, 품사가 안 변해서 쉬워요. 우리가 뜻을 모르진 않잖아. 자 스럽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데? 명사죠. 그렇지. 사랑은 명사. 사랑스럽다라고 하면 품사가 바뀌어서 어떤 품사인데요? 사랑스럽다. 사랑 그렇죠. 형용사죠. 뭐와 다가 붙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어가 넣으면 나눠야지. 맞죠? 자 그래서 사랑스럽는다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는 저기 뭐냐 형용사에 나갑니다. 비슷한 거 있습니다. 여기 하다. 따뜻하다. 따뜻은 뭘까요? 원래 분사가 따뜻. 부사입니다. 부사. 따뜻은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따뜻이라고 하는 부사에 하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얘는 품사가 뭘로 변했어? 형용사로 변했죠. 자 그래서 따뜻하다, 사랑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전부 형용사로 만들어지죠.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따뜻하다, 사랑하다, 그다음 행복하다 이런 애들은 전부 형용사입니다. 그럼 공부하다는 뭔데? 공부하다는 동사죠. 자 그래서 지금 따뜻하다, 사랑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애들은 저기 뭐냐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없습니다. 맞죠? 건강해라, 행복해라 말 안 됩니다. 건강하자, 행복하자 말 안 되죠. 자 그런데 공부하자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용언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하다가 붙으면 동사 또는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뭐 답다, 높다, 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되다는 사실은 하다의 피동형이에요. 피동형. 맞죠? 발견하다, 발견되다. 자 다음 합성어 배우기. 아니다. 요거부터 보면 안 되겠다. 자 일단 합성어 종류부터 간단하게. 자 그래서 합성어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게 합성어를 나누는 종류 기준은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고3 수능에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능 그 문법 문제도. 왜냐면 되게 헷갈리고 어렵고 치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말 모두를 어원을 어떻게 다 알겠어. 맞지?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좀 알아줘야 돼. 그럼 그 기본적인 선이 어디까지인데? 몰라.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아니지. 맞죠? 자 그래서 좀 가끔씩 낯선 거나 이런 거 좀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년에서 그런 경우 잘 없긴 하지만. 자 그래서 합성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합성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겁니다. 어근.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기본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끼리 만나서 생긴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사적인 게 뭔데? 그것도 일부 이제 쓰는 그 상황이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통사적은 이제 길다 짧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사적이라고 했을 때 그걸 길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통사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통사는 문장 또는 문장 구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장 구조의 형태를 그대로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에 대한 걸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사적 합성어 하면 여기에서 이 통사는 문장 구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문장 구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관형사가 무엇을 꾸밉니까? 체온, 그렇지. 명사 또는 체온을 꾸민다, 그렇죠? 자, 그런데 관형사는 체온과 항상 위치관계가 일정합니다. 관형사랑 체온 관계는 서로 뭐가 먼저 나오고 뭐가 뒤에 나와요? 관형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체온이 나옵니다. 새 신발이라고 하지 신발새라고 얘기 못합니다. 네. 맞죠? 그런데 부사는 좀 다르죠. 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맞지? 빨리 달리다인데 뭐 달리다 빨리 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은 이상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구조의 제약을 좀 덜 받는다면 관형사는 문장 구조의 제약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어 중에 새해 있습니다. 새해. 새해는 새로운 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네, 그 새로운 1년을 맞이한 거, 맞죠? 그거는 새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와 1년이라고 하는 해가 그냥 붙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새가 앞에 관형사처럼 이제 붙은 거고 해가 뒤에 명사처럼 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문장 구조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의 예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얘네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 순서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애초에 어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네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뒤에 비통사적 합성어 볼게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3개 또는 4개 4개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한자어 까지 해서 4개. 이 4개를 제외한 형태는 전부 뭐냐면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4개를 제외한 합성어의 형태는 전부 통사적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돼. 비통사적 합성어니까 당연히 뭐겠어? 우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따르지 않는 합성어. 우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따르지 않는 문장의 합성 형태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입니다. 얘네 둘을 그냥 세트로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어미가 붙죠. 자, 그러니까 어간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어간 뒤에 용언이 한 번 더 나오거나 그럼 용언이 나왔다라는 건 어간 뒤에 또 뭐가 붙었다는 거야? 어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간 플러스 용언 또는 어간 플러스 어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문장 형태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덮밥을 봅시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덮밥. 자, 그래서 덮밥은 애초에 이 덮이라고 하는 게 뭔데? 뭘 덮다. 동사의 어간이죠. 맞죠? 자, 덮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의 뒤에 밥이라고 하는 뭐가 붙은 겁니까? 명사가 붙은 겁니다. 어간 플러스 명사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합성어의 구조들을 쭉 보는데 머릿속으로 지금 얘네들이 내 눈에 알아서 다 나눠져. 그러면 이게 공부가 그래도 많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몇 달 뒤에 수능을 쳐야 돼. 그러면 수능 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예를 들어서 문법,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라면 이제 뭐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문법을 선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를 쭉 보는 순간 얘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기초를 지금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덕은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건 명사죠.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 꺽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꺽쇠가 뭔데? 이렇게 꺾여 있는 쇠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꺾다 할 때 꺽, 그 다음에 쇠, 명사. 자, 그래서 어간 플러스 명사의 형태 전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근데 늦더위들표 얘는 그러면 어간 플러스 명사인지 얘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외우세요. 일단 프린트에 나오는 거 외우세요. 알겠지? 비통사적 합성어는 전부 외우세요. 비통사적 합성어 여기 지금 파트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외워.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외우라고 알겠지만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외우라고 하는 건 되게 좀 이게 다소 무책임한 부분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 자체도 외우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외우라고 하지 않는데 이건 진짜 외워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통사적 합성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또 여기 돼 있잖아, 그치? 얘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파생어 돼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파생어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몰랐다고 쳐. 그런데 얘가 파생어래. 그럼 접산 당연히 뭐겠어? 아니, 그러니까 늦더위에 얘네 이 늦더위라고 하는 이 말에 접사가 뭐겠냐고. 너 당연히 늦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몰랐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 문제 이번에 중간고사 풀어봐서 알겠지만요. 그냥 대놓고 중간고사처럼 너네 이거 외웠어? 보기에 늦더위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 문법 문제 중에서 위에 보기 나와가지고 그냥 맞춤법 조항 이렇게 적어놓는 거 있습니다. 맞춤법 조항을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오는 단어 중에 너네들한테 낯선 단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네들이 이 낯선 단어를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파악해봐. 생각해봐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보기거든. 보기를 의미 없이 주진 않잖아. 그쵸? 자, 그래서 보통 그런 맞춤법 보기가 나와있다, 맞춤법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보기가 나와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렇지. 그리고 또는 맞춤법 그 조항에 보면은 예시 단어들 막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그 예시 단어들이 그 중에 늦더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나는 얘가 단어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쳐. 몰랐다고 치는데 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 얘가 파생어라고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접사는 뭐겠어? 늦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 밑줄 탁 그어놓는 거야. 기억.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 있습니다. 단어들 한 5개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중에서 얘네들 보면은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이런 식으로 있어.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나 파생어고 나머지 다 합성어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 늦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애 찾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어간이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해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원래 얘가 뭔지 몰라도 얘가 파생어라며. 그러면 적어도 얘가 실질적인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런데요? 늦다에 늦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얘 뭐라고 했어? 아까 내가 접사라고 했잖아. 왜? 얘가 파생어라네. 그럼 접사지. 접사니까 이제 뭐로 봐야 돼? 뜻없이 문법적 역할을 하는 접사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활용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외워도 되는 양이 작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런 예외적인 단어는 싹 다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간.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거 먼저.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간. 얘가 자주 나옵니다. 굶주리다, 굳세다, 여닫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검불다 이런 거. 굶주리다는 굶다와 줄이다가 합쳐진 거야. 맞죠? 자, 굶다와 줄이다가 합쳐지는데 이 굶은 굶다라고 하는 용어의 어간입니다. 맞죠? 어간 뒤에 지금 줄이다라고 하는 줄이다에 그러면 줄이가 바로 뭐겠어? 어간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굶이라고 하는 어간, 줄이라고 하는 어간이 합쳐진 비동사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쓰지 않는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검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다, 불다야. 맞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어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간,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네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 볼게요. 부사 플러스 명사 있습니다. 부슬비, 산들마랑, 척척박사. 자, 원래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품사는요, 명사를 꾸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범위는 바로 너 라고 할 때 바로는 너를 꾸미잖아. 뭐 물론 여기서 너는 대명사긴 하지만, 맞죠? 부사가 아주 가끔 그 체온을 꾸밀 때가 있긴 합니다. 부사는 꾸밀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뭐냐, 의태부사 플러스 명사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이 의태부사, 그러니까 의태어잖아. 그렇죠? 부슬비, 보통 부슬부슬 내리다, 산들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서 용언을 꾸며주는 애들입니다. 의태부사는 대부분 용언을 꾸며야 돼요. 왜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뭐랑 붙어 있어야 되겠어? 동사랑 붙어 있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얘도 원래 동사랑 붙어 있어야 되는 부사인데 얘네들이 뒤에 뭐랑 붙은 거야? 그렇지, 명사랑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의태부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는 아이들 역시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부슬부슬 내리다 정도가 돼야 돼. 맞죠? 근데 부슬비, 산들바람, 척척박사하게 척척이라고 하는 거야. 척척 다 안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 박사라고 하는 명사랑 붙어서 비동사적 합성어의 형태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어는 대표적으로 등산, 남, 독서 얘네들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등산의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를 등. 맞습니다. 오를 등자의 산산자입니다. 그대로 하면 뭐야? 오르다 산을 이 뜻입니다. 우리의 문장 구조랑 다르죠. 맞죠? 이제 중국어의 문장 그 구조를 거의 다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등산이랑 독서는 아주 옛날 중국 때부터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중국어는 어순이 영어랑 또 거의 비슷하죠. 맞죠? 서술어가 먼저 나옵니다. 중국어는.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책을 이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의 문장 구조에 그래서 그 한자어 보면요. 우리의 문장 구조에 순서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는 한자어가 있고요. 그거랑 반대되는 서술어의 형태가 먼저 나오는 그 저기 뭐냐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먼저 나오는 형태의 한자어를 이제 저기 뭐냐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형태 있죠. 그런 형태의 한자어를 우리는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4개. 알겠죠? 자, 이 4개까지가 비동사적 합성어고요. 통사적 합성어 다시 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통사적 합성어야. 알겠지? 자, 명사 플러스 명사, 길 플러스 바닥, 집 플러스 안, 쌀 플러스 밥. 명사 플러스 명사 우리 써요? 써요. 조사를 생략한 형태로 보통 많이 쓰죠. 우리는 구어체로 말할 때 조사를 많이 생략합니다. 맞죠? 나는 배고파 아닌데 나 배고파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명사 플러스 명사는요 이제 길의 바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단어 그 명사 사이에 이제 조사가 하나 붙어있는 형태일 텐데 얘네들 중에 그냥 조사를 생략한 형태로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우리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형사 플러스 명사는 뭐 당연히 쓸 수 있지.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새해, 온종일, 옛날, 첫사랑. 그런데 우리가 관형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만 있는 분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형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형사 플러스 명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얘네들이 관형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관형사입니다. 이저 그는 무슨 관형사인데? 지시관형사. 그렇지. 나머지 얘네는 원래 관형사인 애들. 자, 그 다음 용언의 관형사용 플러스 명사. 자, 여기에 왜 빨간색이 되어 있을까요?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아까 내가 읽은 거랑 똑같아요. 큰 집이 있고요. 큰 띄우고 집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작은 띄우고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키 작은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키 띄우고 작은 띄우고 아버지야. 맞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버지는 뭐야? 우리 집안의 작은 이제 아버지의 동생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뜬 소문.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띄워 쓴 형태랑 이 붙여 쓴 형태가 동시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둘 다 문법적으로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합성어들은 당연히 띄어쓰기 하면 돼, 안 돼?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알겠죠?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본용어, 보조용어 나오면 걔네는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두세요. 관형사용 형태 플러스 명사는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자, 그 다음 용언의 명사형 플러스 명사.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 플러스 명사가 된다며. 그럼 당연히 이것도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빔밥은요, 원래 비빔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형이 뭔데? 비비다입니다. 비비다. 비비다에 미음이라고 하는 뭐가 붙었어요? 명사형 어미가 붙었습니다. 비빔이라 할 때 이 미음 명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용언의 명사형인 비빔에다가 밥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용언의 명사형 플러스 명사라는 걸 예를 들어서 쓰나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게 통사적인가 비통사적인가를 생각하면 머리가 골치 아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을 다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비통사적 합성은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통사적 합성입니다. 볶음밥, 갈림길, 얘네는 그 뭐지 형태소 이런 거 물어볼 때 되게 자주 나오는 이제 그 저기 뭐냐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나온 적 있을 거야. 볶음밥, 비빔밥은 아마. 그리고 형태소 분석하라고 할 때 이제 그 이렇게 형태소 이렇게 끊어가지고 막 분석도 시키고 막 하거든요. 그냥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애들이 자주 나오죠. 자, 다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물어보냐면 볶음밥은 여러분들 이 글자가 3개인데요. 형태소도 3개입니다. 맞죠? 볶다는 뭐야? 요거는 어간, 흠은 뭔데? 명사형 어미, 맞죠? 그리고 밥은 뭐야? 그냥 원래 명사. 그래서 형태소가 3개짜리입니다. 맞죠? 그 다음 주어 플러스 서술어. 힘들다, 겁나는데 이게 왜 주어 플러스 서술어라고 하냐면요. 요 사이에 뭐 넣어보면 되냐면 이나 가 넣어. 그렇지. 오. 이나 가 넣어보면 됩니다. 힘이 들다, 겁이 나다, 낯이 설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이라고 하는 걸 빠지고 힘들다, 겁나다, 낯설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 동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본받다는 뭐야? 본을 받다. 북은 뭐야? 북을 돋우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을 받다, 북돋우다. 본받다, 북돋우다. 얘네들은 이제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그 다음에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 이런 애들 전부 다 동사적 합성어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의 형태니까. 네. 근데 서술어의 형태인 애가 먼저 앞에 나오면 걔는 뭐야? 비토. 그렇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한자어 중에 서술어가 먼저 나오는 형태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비동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본용언 플러스 아어 플러스 보조용언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크게 보면 결국은 용언 플러스 용언이야. 왜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여러분들이 저기 나중에 뒤에 배울 거기 때문에 프린트에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은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용언 플러스 용언 형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용언에는 반드시 몇 개의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어? 2개의 형태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간 플러스 어미의 형태는 반드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용언 플러스 용언이라고 하는 건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간 어미를 말하는 거야. 그럼 뭐야? 어간 어미 돌, 가. 맞죠? 자,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나누면 어간 어미 쓸 수 있어. 어간 어미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일반적인 문법의 형태를 어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언 플러스 용언인데 얘네들이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요런 거 하나 껴있는 거야. 그러면 용언 플러스 용언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용언 플러스 용언은 맞아. 근데 얘는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 어미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의 순서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어간 플러스 어미고, 얘는 뭐야? 어간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간 플러스 어미 플러스 조화가 맞잖아. 자, 그래서 얘네는 통사적 합성어, 건불다는 뭐야?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질문은 비빔밥 그 비빔에서 미음 있잖아요. 그 저게 어미. 그렇지, 명사형 어미입니다. 근데 어미면 동사잖아요.
그렇지 동사지. 그 동사 명사 동사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품사 자체는 동사가 맞는데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라고 하면 우리 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예쁘다 꽃이라는 말은 안 써.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용언의 명사형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명사형으로 해서 품사가 바뀐 건 아닌데 문장 성분은 바뀌게 됐잖아. 그쵸? 자, 그래서 예쁜 꽃이라고 하면 예쁘다는 형용사야. 맞죠? 그리고 예쁜도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쁘다라고 하면 예쁘다는 그냥 형용사로 쓰이는 서술어야. 그런데 예쁜 꽃이라고 하면 이 예쁜은 뭐야? 관형어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 관형어가 꽃을 꾸며주는 형태야. 자, 그러면 용언의 명사형 플러스 명사는 왜 되겠어? 용언의 명사형 뒤에는 뭐가 붙어야 반드시? 조사가 붙죠. 명사는 혼자서 문장 성분이 안 됩니다. 아, 네. 명사는 항상 뒤에 조사가 붙은 형태로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명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명사 플러스 명사가 되기 때문이야. 명사 플러스 명사는 왜 되는데 우리가 보통 명사와 명사 사이에 조사를 넣어주는데 조사를 생략한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품사는 동사인데 문장 성분으로서 그렇지,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용언의 명사형이라고 따로 여기다가 명사 플러스 명사가 아닌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적어준 거예요. 너무 좋았다. 잠깐 5분 쉬었다 갈게요. 오늘 이건 뭐예요?